안녕하세요. 저는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30대 남자입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사람 인생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정말 순식간에 팔자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제 30여 년의 인생이 바로 이 속담 그 자체이죠. 유치원 때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제 그림엔 늘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저와 할머니.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서 막 기어다닐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집을 나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늘 술에 절어 저와 할머니를 못살게 구는 것뿐이었어요. 있어봤자 오히려 괴로운 기억이었습니다. 자식이 있음에도 백수였던 아버지는 할머니가 동네 구멍가게를 하며 버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뺏어간 거죠. 할머니가 구멍가게 닫고 집에 들어오시면 돈 냄새 맡고 일어나서 할머니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꼬깃꼬깃한 지폐들 몽땅 가지고 나갔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어도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저와 할머니에게 손만 안 들었을 뿐 폭언은 기본이고 술 먹고 들어온 날이면 할머니는 혹시나 그 인간이 저를 깨워서 못살게 굴까봐 잠도 못 주무셨어요. 생일에 친구들이 부모님과 외식을 하고 놀이동산에 놀러가고 여행을 가는 건 제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셨죠. 제가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어린이날을 하루 남기고 아버지란 작자는 그날도 할머니에게 구멍가게에서 번 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죠. 근데 그날따라 할머니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한 푼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돈이 없어? 왜? 온종일 구멍가게 앞에 퍼즐로 앉아 있었으면서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게 말이 돼? 아이고, 오늘따라 파리만 날리더라. 있던 손님도 죄다 외상 달아놓고 갔어. 그 외상값 들어오면 그때 줄게, 그때. 이놈의 집구석 돈 한 푼도 없이 사람 피만 말리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 정말 성질 뻗쳐서 진짜. 당장 그 돈으로 술을 먹으려던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그날따라 단호하게 돈 없다 잡았대니 아주 패악질을 부리다가 본인 화에 못 이겨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화풀이를 피해 단칸방 구석에 숨어있던 전 차라리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아버지가 나가고 한참 숨죽이고 계시던 할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조끼한 주머니에서 지폐뭉치를 꺼내시는 겁니다. 할머니, 오늘 돈 못 벌었다고 했잖아. 네 애비가 홀랑 가져갈까봐 잡았댔지.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승우 할미랑 어디 놀러 가자. 승우 좋아하는 치킨이랑 빈대떡 먹으러 갈까? 어린이날에 저에게 치킨이랑 피자를 사주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아버지의 패악질을 참고 견딘 우리 할머니. 그런 할머니의 보살핌과 사랑 때문에 솔직히 부모님이 다 계시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그런 어린 저에게도 숨통 트이는 날이 오긴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삶을 비관한 건지 본인만 아는 우울증이 있던 건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거죠. 아버지의 죽음에 제 숨통이 트였다는 게 솔직히 패륜적인 말로 들리시죠? 네, 압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술을 먹고 한강에 투신했을 때 저는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분명 아버지는 언젠가 저와 할머니에게 손을 들었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분이었으니까요. 할머니께서는 작게 치러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나마 내 앞길 막기 전에 떠난 게 내 애비가 제일 잘한 짓이다. 지 앞에 빚이라도 안 남겨서 다행이지. 처음으로 애비 노릇 한 게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로 정말 세상엔 저와 할머니 단둘이 남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구멍가게로 가서 가게 일도 돕고 구멍가게야 평상에서 숙제를 하는 게 제 유년 시절의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표는 할머니를 꼭 호강시켜드리는 것이었죠. 이미 제겐 대학 진학은 선택지에도 없었고 상고를 나와 졸업과 함께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집과 화장실이 분리된 정말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살았는데 빨리 돈을 벌어 그곳에서 할머니를 탈출시켜드리고 싶었죠. 방이 한 칸짜리라도 번듯한 집에 할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한 달 월급 50%는 저축하고 30%는 할머니 생활비로 붙였어요. 제 생활비는 나머지 20%만으로도 널널했습니다. 오직 공장하고 기숙사에서만 생활했고 종종 집에 할머니 보러 가는 게 다였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면 그때마다 우리 할머니는 그저 하나밖에 없는 손주 걱정뿐이었죠. 숭 얼굴이 반쪽이 됐다 반쪽이. 이렇게 비실거리는데 일은 우야꼬. 할머니 나 살쪘어요. 그리고 할머니만 나 비실이로 봐. 남들은 체격 좋다고들 하는데. 네가 체격이 뭐가 좋나? 삐짝거라서 살도 찌도 되지. 어서 개기 뭐라 개기. 할미가 숭어 온다고 바싹 구웠다. 평소에도 배 굶지 말고. 에이? 2그릇 먹었어요 2그릇. 아, 우리 할매 때문에 나 돼지 되겠네. 할머니는 저만 보면 그저 먹을 거 입에 넣어주시기 바쁘셨어요. 할머니 눈엔 제가 평생 비쩍 마른 초등학생 같으시겠죠. 집에 갈 때마다 조교기다 안마기다 할머니 내복 등등 사가면 우리 할머니는 그거 쓰지도 않고 고이 모셔두곤 하셨어요. 쓰기 너무 아깝다고요. 용돈을 챙겨드려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 공장 갈 때 차비하라고 도로 주셨죠. 할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주기만 하시던 그런 분이셨죠. 할머니를 모실 집 전세금을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조금 지나서 다 모았습니다. 드디어 난방 잘 되고 화장실도 깨끗한 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역시 있을 때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한창 일하고 있는데 공장장님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온 거죠. 할머니께 제 비상 연락망 중에 공장 전화가 있었거든요. 단골 손님 한 분이 구멍가게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해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 제게 연락이 온 겁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죠. 제가 없는 곳에서 홀로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할머니는 차게 식어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워있는 할머니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제 가족이 떠나버린 거죠. 할머니 장례식엔 동네 어른들 뿐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장례식에서 할머니 영정사진 쳐다보며 술만 마셨어요. 마땅한 영정사진 찍어둔 것도 없어서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찍은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으로 대신했네요. 우리 할머니 진짜 젊네. 차라리 저때 결혼도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도 낳지 말아서 편하게 살지. 납골당에 할머니 모셔드리고 집에서 물건 정리하는데 장식장 안에서 제가 집에 올 때마다 사온 선물들이 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는데 먼지 하나 없이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아깝다고 쓰지도 않았으면서 먼지 쌓이는 건 매일 닦았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랑 있다 가지. 그럼 내가 번 돈으로 우리 할매 이것보다 좋은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가셨나. 매일 일하느라 바쁜 손주 미워서 먼저 가셨나 하는 마음이 가슴에 사무쳐서 며칠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할머니께 받은 사랑 갚아야지, 꼭 갚아야지 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할머니가 먼저 가셔서 삶의 목표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해줄 사람도 없는데 살아서 뭐하나 하는 안 좋은 생각도 했죠. 그렇다고 한심한 아버지 꼴은 죽어도 나기 싫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 다른 사람한테 베풀자 하고요. 그때부터 양로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하는 거 도와드리고 거동 불편하시면 씻는 거 도와드리면서 제 알량한 죄책감도 함께 씻었죠. 원래 할머니하고 함께 살려고 했던 집에서 혼자 살면서 공장 어르신 소개로 중소기업 생산직에 취직했습니다. 평일엔 일하고 주말 양로원 봉사하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됐죠.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양로원에 종종 오는 학생 봉사단체 지도 교사였습니다. 같은 양로원에서 몇 년간 쭉 마주쳐오니 점점 가까워지게 됐어요. 승우 씨, 오늘도 오셨네요. 어떻게 주말 한 번을 안 빠지고 매번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김 선생님도 아이들하고 한 달에 2번은 꼬박꼬박 오시잖아요. 저야 주말에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오는 거죠. 그건 저랑 똑같네요. 저도 주말에 만날 사람 없어요. 처음엔 그저 대면대면한 사이에서 얼굴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사이, 그리고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오래 알다가 끝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저의 깊은 슬픔이 보였다고 해요. 뭔가 사연이 있어서 양로원에 봉사를 오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저의 결핍이 많은 과거를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와 함께 있으면 정말 예전의 아픔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2년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처가에 처음으로 인사 가기 전에 천의 고아로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걸 걱정하는 저에게 아내는 걱정 말라고 해줬어요. 당신이 내세울 게 뭐가 없냐고,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한 게 다 재산이라고 힘을 줬죠. 하지만 처가 식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처가댁에 가서 마주 앉았을 때 을에 거쳐가야 하는 장모님의 호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생산직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기업인가? 내가 들으면 알만한 정도로 유명한 곳인가? 아니요. 그냥 업계에서 알 사람들만 아는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7년 차입니다. 생산직이라는 게 말만 좋지 몸 쓰는 일 아닌가? 몸은 좋겠구먼. 요즘 몸 안 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그래도 중소기업 중엔 복지도 좋아서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연봉은 얼마나 돼? 엄마, 나도 아직 이 사람 연봉 몰라요. 그런 걸 처음 만나서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연이 너 아직 내 남편 될 사람 연봉도 모르는 거야? 참나,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니 뭘 한 거야? 내가 알아서 해요. 아빠도 참. 제가 결혼 얘기 나온 지 3개월도 안 됐어. 우리끼리 다 알아서 공유할 거예요. 애가 아주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그래, 그건 정연이 네가 먼저 알고 엄마한테 말하던지.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고? 재산은 대충 어느 정도인가? 2분 다 계시지? 드디어 올게 왔다 싶었습니다. 일부러 아내에겐 제 부모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랑 살아서 어머니는 만나본 적 없고요. 아버지도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재산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다정하고 좋은 할머니 품에서 부족할 것 없이 자랐습니다. 제 한 몫은 톡톡히 해내는 어른으로 키워주신 할머니께 늘 감사하고 있고요. 저는 분명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래도 조금은 누그러지실 줄 알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표정은 더욱 싸늘해져서 저 질문 이후로 더는 제게 묻지 않으시고 묵묵히 식사만 하셨어요. 아내도 그런 분위기에 당황하고 저도 당황과 함께
상처도 조금 받았죠. 분명 전 정말로 할머니께 사랑받으며 부족할 것 없이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님 눈에는 한참 떨어지는 사윗감이었던 겁니다. 각오는 했지만 입안이 쓴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첫인사가 싸늘한 분위기로 끝이 나고 아내는 혹시 결혼 허락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절 안심시켰어요. 본인이 부모님 잘 설득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공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죠. 장모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나요? 일, 그래 일이야 있지. 나 자네한테 부탁 좀 하러 왔어. 저한테 부탁이요? 그래. 내가 살다 이런 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자네 우리 정연이랑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 아니 헤어져. 네? 대체 왜? 제가 장모님과 장인어른 눈에 안 차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안 차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뿐인 딸 자네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시집 못 보내. 연금 나오는 선생님 잡아서 편하게 사는 거 기대하나 본데 자네 월급의 스펙이면 나중에 정말 다 늙어서 우리 딸 연금으로만 살 수도 있겠다 싶어. 지금 정연이가 자네하고 결혼하라 해달라고 나랑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대두는 줄 알아? 정연이 평생 부모한테 말대답 한 번 안 했던 착한 딸이야. 근데 그런 애가 자네 때문에 변했다고. 부모 자식 철륜 갈라서 아득바득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이쯤에서 헤어져. 내가 부탁할게. 응? 장모님의 가시돋은 말은 모멸감에 아내와 헤어질 마음을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가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건지 장모님은 이 결혼을 정말 단단히 마음먹고 반대하기 위해 오신 거였죠.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좋은 여자라는 걸 알지만 여기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빈다면 절 소중하게 키워주신 할머니께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중한 손자가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전 제가 아내에게 말하겠다, 헤어지겠다, 걱정 마시라고 말한 뒤에 미련 없이 뒤돌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편견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에겐 아직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저 제 팔자 개 못 준다는 생각으로 퇴근 후에 아내에게 문자를 남겼죠. 오늘 장모님 왔다 가셨다. 아무래도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만큼 내게 과분한 것 같으니 헤어지자. 이대로 끌다간 너도 나도 더 상처 입을 것 같아. 잘 지내. 내가 늘 행복하길 바랄게라고 문자를 남겼더니 정말 1분도 안 돼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다 무시했죠. 하루 종일 부재중 전화만 30통이 넘고 다 읽지 못하는 문자 메시지만 몇백 통이 쌓여갔어요. 물론 장모님의 개입으로 헤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방적인 제 파혼 통보에 아내는 절 잡기 위해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하기 전까지 물도 못 마실 것 같다.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문자 내용을 애써 못 본 척 했습니다. 나중엔 얼굴이 반쪽이 된 아내가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더군요. 공장에서는 동료에게 부탁해 집에 돌려보내고 집 앞에 왔을 땐 친구네 집으로 가서 자고 오곤 했네요. 아내도 저도 파혼의 여파로 하루하루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어쨌든 과거는 미뤄두고 살아가야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 아내의 연락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남녀 사이는 시간이 약인가 봐요. 고된 하루를 끝내고 집 근처 횟집에서 오징어회랑 소주 한 병 사서 집에 가는 길. 멀리 제가 사는 오피스텔 앞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자같이 보여서 또 아내가 왔나 싶어 발걸음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만약 아내면 그대로 발을 돌려 친구네 집에 신세를 져야 하니까요. 근데 아내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처음 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내 집에서 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그때 승우야. 어딘지 낯익은 조심스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저절로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던 여자는 절 찾아온 사람이었던 거죠.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 같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말로는 표현 못할 기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쩐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의 여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걸 보고 설마 에이 아니겠지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아닐 거야 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애써 무덤덤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승우야. 나 내 엄마야. 세상에서 저랑 가장 먼 단어였습니다. 엄마. 내가 말도 떼기 전에 내 곁을 떠난 인간 말종 같은 인간에게 나를 남겨두고 떠난 엄마. 본인이 내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뭐야 어디서 사기치려고 온 거 아니야 하는 의심까지 들었죠. 그날 전 가만히 그 내 엄마라고 하는 여자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그대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몇 시간 동안 불을 못 켰네요. 혹시 건물 밖에서 보고 있을까 봐. 평생 만나고 싶다는 생각 요만큼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음 날 일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재발주 실수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저의 걱정에 부응이라도 하듯 그날 저녁에도 그 제 어머니라는 사람은 퇴근 시간에 맞춰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서글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울컥 화가 나 제가 먼저 가서 물었죠. 왜 왔어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요? 일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디 조용한 곳에서 내가 할 말도 많아서. 그래, 어디 30년이 넘게 묵혀온 그 할 말이라는 거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제 집에 들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나 싶게 물 한 잔만 대접했어요. 한동안 제가 앞에 놓은 물컵만 보던 사람은 분명히 제 얼굴과 비슷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날 사람의 얼굴을 마주쳤을 때 낯이 익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매번 거울 속에서만 보는 얼굴이 저 사람 얼굴에서도 보인 거죠. 뻔하긴 하지만 전 안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정말 내 엄마예요? 제가 말만으로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말에 그 사람은 허겁지겁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 출생 증명서였죠. 그리고 옆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꺼내놓는데 확실히 부모 서명란과 같은 이름에 같은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앞에 정말 내 생모가 앉아있구나 하는 확인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속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빨리 그 답답한 마음을 떨쳐내고 싶어서 재촉했죠. 그래서 왜 오셨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버린 자식 갑자기 찾을 이유가 뭐냐고요. 보다시피 저 돈 모아둔 것도 별로 없어요. 이 집도 20대 때 공장에서 번 돈으로 겨우 구한 전셋집이고요. 혹시나 급한 돈 필요해서 오신 거면 헛수고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야, 승우야. 그래서 온 게 정말 아니야. 그럼 뭔데요? 30년이란 긴 공백의 무게인지 그것만큼 무거워 보이는 입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잘 지내 보여서 다행이다. 일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출생 증명서를 갖고 있어서 내 주소 알 수 있었어. 내 마음대로 찾아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어린 너를 두고 떠나서 정말 미안해, 승우야.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마는 어머니를 보니 답답했던 가슴은 더욱 숨막혀 왔어요. 전 어머니 앞에 놓은 물을 들어 마셨어요. 탁 하고 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아버지란 인간 때문에 어린 시절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제 옆엔 할머니가 계셔서 별로 괴롭지 않았어요. 보다시피 어디 성한 구석 없이 잘 자랐고 남부럽지 않게 제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괜한 죄책감 때문에 찾아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승우야, 나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말 그 집에서 더는 살 수가 없었어. 나랑 할머니는 살만해서 그 집구석에서 산 줄 아세요? 매일 술 마시고 물건 부수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 눈피해서 옷장 속에 숨어서 자고 할머니는 그 앞에 앉아서 쪽잠 주무셨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저 때릴까봐 할머니는 아버지가 술 마시면 잠도 못 주무셨다고요. 우린 그 인간 뒤지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나는 그 인간한테 맞아서 네 동생도 유산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한테 동생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산까지 했다니 처음 듣는 소리에 한순간 턱하고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입만 뻥긋거리는 걸 보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을 이어서 하셨죠. 너 태어나고 1년 뒤에 네 동생 임신했는데 네 아버지란 사람은 돈 벌 생각 전혀 없이 그저 술 먹으러 다니기만 했어. 나라도 식당 뒤에서 설거지해서 네 기저귀값 분유값 벌었지.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그 인간 술값 내놓으라고 사람을 정말 딱 죽기 전까지 패더라. 돈 없으면 없다고 패고 돈 있으면 그거 내놓으라고 패고. 야비한 인간. 내가 임신한 거 뻔히 알면서 사람 배만 그렇게 차는 거야. 그래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을 놓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졌는데 그대로 유산했어.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어서 그 인간이랑 바로 이혼했다. 나 때린 증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인간도 이혼 못한다고 뻗팅기지 못했지. 근데 이혼을 했어도 내가 뭐가 있니? 돈이 있어, 집이 있어. 승우 너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데려가면 널 더 고생시킬 것 같아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나만 떠난 거란다. 정말 미안하다, 승우야. 내 딴엔 너 생각해서 놓고 온 건데 정말 미안해. 아이를 유산하고 이혼했을 때 어머니의 나이 30. 지금의 저보다 6살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니 원망과 야속한 만큼 연민도 커졌죠. 이혼하고 나가서 식당 일을 전전하고 다니다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을 만나 재혼했다고 해요. 재혼 후에도 애도 2명 낳아서 새 가정을 꾸렸는데 언젠가는 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혼한 남편이 반대를 했던 거죠. 만일 저를 찾는다면 이혼할 각오를 하라고 엄포를 놨다는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찾기 쉽지 않았다고, 미안하다고 또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를 경영한다는 지금의 남편은 성격이 정말 세고 대쪽 같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작년에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건지 옆에서 병수발 들던 어머니 손잡고 당신 아들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되기 전에 어머니 소원 풀어주고 싶다고, 아들 만나면 자기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원받아서 절 찾아왔고 염치 없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솔직히 당장 그 제안을 덥석 잡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긴 했어요. 내가 어머니 없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해주기 싫다는 아집이 생기긴 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어머니의 다시 가족이 될 기회를 달라는 말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외로웠나 봐요. 정말 투정 같은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힘들었다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았고, 그나마 나 알아주는 여자 만나 결혼할 줄 알았는데 부모 없고 재산 없다고 처가쪽 반대로 헤어졌다고 꼴사납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커서 우는 아들 손잡고 함께 울었죠. 다 본인 잘못이라고 우는데 그게 어떻게 어머니 잘못이었겠어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본인 인생 구한 게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당장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엄마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지금 남편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 이제라도 정말 맘 놓고 편하게 살자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말만 믿고 전 다시 절 기다리고 있을 아내에게 연락을 했죠.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믿기 힘든 얘기에 당황해하면서도 당장 저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좋아했죠. 그 이후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저씨도 만나고 어머니의 다른 자식들도 만났어요. 서먹하긴 했어도 아저씨도 절 반겨주셨고 두 딸들도 오빠가 생겼다고 어리둥절하면서도 싫은 내색은 하지 않더라고요. 집까지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가족이란 울타리가 있다는 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 느껴봤네요. 승우야, 지금은 나도 애엄마도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다. 내가 내 욕심이 애엄마가 승우 찾겠다는 걸 막아서 정말 미안하다. 난 이 사람이 너 찾으면 행여나 내 딸들한테 소홀해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못난 결정을 한 거지. 내 이기적인 결정이 그간 널 외롭게 한 게 정말 미안하다. 그걸 다 치할 순 없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도 내 가족이니 뭐든 말하렴. 네, 감사합니다. 승우야, 이제 아무 걱정 마. 우리가 널 지켜줄 거야. 어머니와 아저씨의 따뜻한 배려에 드디어 나도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저씨가 제 아버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건 사실이죠. 어머니와 아저씨의 지지를 받으며 아내에게 다시 한번 해보자고 두 번째 프로포즈를 했고 저를 오래 기다려준 고마운 아내는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시 저와 만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얼굴을 봐야겠다고 하셔서 저도 이번엔 자신 있게 약속을 잡았죠. 하지만 제가 너무 들떠있던 걸까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절 보고 장모님은 냅다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후려갈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글쎄 악에 바친 저주와 같더라고요. 너 내가 뭐라고 했어? 너 같은 놈 사위로 못 받는다고 내 딸 곁에서 썩 꺼지라고 했지? 좋은 말로 해서 못 알아듣나 본데 부모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반푼이 사위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다시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다시 우리 정연이랑 헤어져. 당장! 제대로 맞았는지 귀에서 이명이 삐 하고 울리는데 쩌렁쩌렁 울리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이명을 뚫고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하루아침에 없던 어머니도 생기고 능력 있는 뒷배도 생긴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장모님께 반격했습니다. 누가 부모가 없습니까? 지금 막 자란 것처럼 구는 건 장모님인 것 같은데요? 뭐야?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네, 지금 제정신 아닌 건 부모 없다는 것만으로 사람 무시하는 장모님이에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너무 천박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천박? 그리고 저 더 이상 고아 아닙니다. 부모님 없이도 성실하게 잘 살아서 그런지 하늘이 상을 내려주네요. 어렸을 때 헤어진 어머니가 저 찾아오셨어요. 저랑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참나, 그래봤자 애 두고 떠난 별 볼 일 없는 여자일 텐데
그것만으로 다시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지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또 틀리셨네요. 저희 어머니 능력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결혼도 전부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건설회사 경영하시는데 거래처 중에 웨딩 업체도 있다고 그곳에서 하라고 하시네요. 그게 진짠가 지금? 괜히 결혼 허락 받으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오늘 장모님 만나면 천천히 그간 있었던 일 설명하고 정중하게 다시 정연이와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사람 뺨을 치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예의상 저도 허락 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정연이도 이번엔 부모님이 반대하시던 말든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장모님이 어떻게 나오시든 상관없어요. 저희 결혼식 날 오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이서방! 참나. 지금 들으셨나요? 기어이 마지막에서야 이서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어머니가 생기고 그 어머니가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하자마자 손가락 뒤집듯 태세 전환하는 게 소름까지 끼쳤어요. 아내는 제가 장모님께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하며 이 이야기를 해주자 오히려 잘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 무시하고 결혼 반대한 본인 부모님은 더 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자지만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장모님은 제게 종종 연락을 하셔서 결혼할 때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사부인이라고 칭하면서 사부인 취향이 어떤지 캐물으셨죠. 뭘 갖다가 바치려는 건지 집요하게 묻길래 저희 어머니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다고 하고 끊었네요. 그래도 결혼 전 형식상 한 번은 사돈 얼굴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저희 어머니의 권유로 꾸역꾸역 상견례를 했습니다. 아저씨께서는 본인도 나가고 싶다고 먼저 나서셨습니다. 지금 아저씨 딸 둘이 다 결혼 생각이 없다고 어쩌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상견례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상견례 날 전 정말 사람의 이중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희 어머니와 아저씨 앞에서 무려 부모 없어서 못 배웠다고 했던 저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승우가 정말 착실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남들 철없이 학교 다닐 때 돈 벌어서 자취방 얻고 지금 일하는 곳도 그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승우를 잘 봐줘서 소개시켜준 자리라면서요. 어쩌면 아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잘 키웠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사부인. 아, 그래요? 저는 장모님한테 미움받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저야 승우 어렸을 때 봐주지 못해서 승우 혼자서 노력해온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서 자주 성가한 걸 그저 편협하게 부모 없이 자랐다고 보는 건 교양 없는 거죠. 안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사부인. 그렇죠. 승우야말로 정말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돈 어른께서 무슨 사업을 하셨다고 했죠? 듣기로는 꽤 규모가 크다고 하던데. 아빠, 그만 좀 해요. 아버님 사업이 우리 결혼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제가 처가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는 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도 장모님은 그저 내내거리며 설설길 뿐이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가식적인지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저 아저씨가 하는 사업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죠.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내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저씨는 예식 비용 지원해 주신 걸로 모자라셨는지 결혼 축하 선물이라고 제 앞으로 7억짜리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판자촌에서 나고 자라 1,500짜리 전셋집도 감지덕지인 제가 이렇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머니를 만난 후 제 인생은 말 그대로 꽃길만을 걸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는 건강한 딸도 출산했죠.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두 딸들도 이제는 조카바부가 되어 우리 딸 옷이랑 장난감 걱정은 덜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장난감이나 아기용품이 배달되고 있어요. 평생 내 가족이라곤 할머니뿐이었는데 이렇게 가족에게 둘러싸여 사는 건 처음이었죠. 아, 결혼식 이후로 처가엔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저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잠깐 얼굴을 봤네요. 그 잠깐 동안 어찌나 친한 척을 하는지 제 뺨 때린 거 누구냐고 묻고 싶었죠. 아내도 저에게 처가와 화해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제게 손을 올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처가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완전히 저에게 일임해 주었죠.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여자가 제게 왔을까요? 어쩌면 하늘에서 할머니가 보내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손주에게 뭐 하나 더 줄지 걱정하며 사신 우리 할머니. 하늘에서도 늘 제 생각만 하셔서 제가 이런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처가와는 정말 한 10년은 지나서 제 앙금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면 그때 다시 찾아뵐 생각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느낀 외로움과 괴로움을 모두 가족이라는 형태로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어렵게 생긴 가족인 만큼 늘 소중하고 애틋하게 지킬 생각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너무 그 고통에 파고들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나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 삶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가 오지 않는 거니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다잡고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없던 어머니도 생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저의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